자, 교재 62페이지에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의 이름 상태에서 보다시피요, 도대체 집합건물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집합건물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뭐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의 건물 안에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거기에 각각 공간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죠. 이 소유권이 한 개의 건물 안에 나누어 있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분 소유권이 존재하는 그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뭐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죠. 연립주택 등등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합건물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각자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소유하게 되는 전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고 같이 이용해야 되는 공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은 크게 나누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집합건물은 대지 위에 있어야겠죠. 건물 자체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지가 그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집합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것은 이 세 파트에 관계되어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 간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바로 그 법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집합건물의 구성에 보시면 집합건물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물론 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입니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구분 소유권자들이 다수죠. 다수인이죠. 이 다수인들이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유는 지분이 존재하죠. 이 지분의 정도는 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하면 가장 객관적이겠죠. 이 면적 비율로 이 지분을 정합니다. 공유 지분권의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62페이지 여기에 동그라미 2번에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여기에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으로 인정되고요. 두 번째 양갈로 2번에 공용 부분은 공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있죠. 대지 및 대지 사용권도 공유다. 이러겠죠. 이런 관계 있고 그 성질도 보면 여기에 있는 구분 소유권과 이 공유 지분권 이 자체는 분리되면 안 되겠죠. 함께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구분 소유권에 의한 전유 부분을 사용 수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용 부분의 공유 지분권이나 대지 사용권의 공유 지분권은 이 구분 소유권에 함께 붙어서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일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일체성이죠. 여기에. 자, 그런 내용이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러한 집합건물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는요, 관리단이 하는 것이죠. 이 관리단은 단체란 거예요, 단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성원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자인 구분 소유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단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성격은 우리 판례가요. 그래요. 비법인 사단이다. 마치 종중과 유사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질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리단은 단체가 전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단체 전원이 이렇게 항상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를 두면 관리위원이 만들어져야겠죠. 이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집회에서 선임합니다. 집회에서 선출해서 관리위원이 되겠죠. 자, 관리단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이 관리인이 이제 당의 집합 건물을 관리를 전담하는 거죠. 따라서 관리인은요, 대내적으로는 이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관리인입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관리단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이 이것을 감독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감독해야겠죠. 그런 내용이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가면 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의무는 여기 이거죠. 집합 건물에서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권자. 이 사람은 자, 전유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겠죠. 따라서 건물 보존에 해가 발생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로운 행위 금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목적 이외의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겠죠. 예를 들면 주거용으로 집합 건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장사하면 안 되죠. 그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건물의 구조 변경도 기본적인 설계되어 있는 기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만약에 마음대로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렇다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그 당사자한테는 다음과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위반에 대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 법에서요, 4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행위 정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더 이 정지 청구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사용 금지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전유 부분이 당신 전유 부분이지만 당신의 소유 부분이지만 사용하지 말고 문 잠그고 이사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심하다. 도저히 이것만 가지고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강제로 그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법원에다가 경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를 허락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다. 법원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강제로 그 구분 소유자, 전유분의 구분 소유권을 강제로 경매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때요. 이때, 행위 정지를 하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그 자체를 경매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받으면 6개월 내에 그 허락받은 구분 소유자들이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해 버리는 거죠. 자, 이 행위정지 청구는 재판 외에도 할 수 있고 재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 외에 할 때는 특별히 결의할 필요 없지만 재판상으로 할 때는 이것은 집회에서 통상 결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용 금지를 청구하거나 여기에 경매를 청구하려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재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은요, 집회에서 4분의 3회 이상의 특별거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은 구분 소유자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할 수 없는 심대한 행위를 했을 때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고 전세나 임대를 놓고 이사를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당사자가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그 점유자가, 소유자 아닌 점유자가 이렇게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럴 때는요, 당의 계약을, 즉, 구분 소유자와 거기에는 뭐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겠죠. 그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당의 물건인 집합 건물을 인도하라. 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점유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점유자한테. 이 점유자는 보통 뭐 사용차주이든 아니면 전세권자이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이래 되겠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해서 당의 목적물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러한 것은 계약 당사자 아님에도 이러한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또 4분의 3의 집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서 이렇게 행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자요. 청구하는 사람 있죠? 이 청구자는 관리인이 청구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청구합니다. 여기에 모든 청구는요, 이 청구는 전부 관리인 또는 집회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은 건물이 너무나 노후화되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든가 할 때 이럴 때 이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죠.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의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그죠? 집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이때 결의할 사항은 6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신건물의 설계 개요라든지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액이란 말은 총체적으로 아마 이 정도 들어간다라는 전체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2호, 즉 그게 계산액에서 그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정하는 것, 그리고 신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각각 어떻게 귀속시킬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재건축 결의할 때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결의를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무효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실제 물권자가 등기부상에 등기를 해라. 다른 사람이라고 등기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로 하라는 법입니다. 먼저 이 법률은요, 일단 강행법규이고요.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요, 이 법을 위반하면 무효이다 이렇게 선언해놨죠.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만 유효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효력이 안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법에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련하여 등기할 때, 이 등기는 가등기도 포함합니다. 등기할 때 실제 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 내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 등기를 함에 있어서 또는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권리자가 등기의 명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법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과 약정을 통해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려고 약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실권리자와 타인 사이에 이 타인의 명의를, 이 사람의 성명이죠. 이 사람 이름을 이 실권리의 등기에 사용하기로 하는 이 약정을 명의 신탁 약정이라 하고, 이러한 명의 신탁 약정에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 법에서 말하는 취지입니다.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약정을 받아서 그래서 사용하겠죠. 이러한 약정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하여 규율 하겠다. 규율하면 어떻게 되냐? 효력규정 위반이니까 이것은 이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66페이지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할 사람이 대내적으로는 자기가 실권리자이고 대외적으로는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리고자 하는 약정,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는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본법이, 즉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면 무효가 되죠. 이 약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요, 이 약정에 기해서 등기를 한 이 등기도 역시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등기요, 물권 등기되어 있는 이 등기도 무효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라면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겠죠. 물권이 이전되지 않겠죠. 물권 변동도 역시 무효인 상태에 해당된다. 그죠? 이래 되겠죠. 다만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제3자에 대해서는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줬어요. 자, 이때 실권리자,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쓰자라고 여기 부탁한 사람을 우리는 명의 신탁자라 그래요. 타인의 명의, 즉 타인이 자기 명의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람 있죠? 즉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명의 수탁자라 그래요. 그럼 법적으로 보면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겠죠. 그죠? 등기부상에는 이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될 때는 효과는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그 약정에 따라서 등기한 것도 역시 무효. 등기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도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이런 효과가 이 법이 적용되면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법이 적용되더라도 종중이 명의신탁했다든가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을 했다든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경우요, 이 세 당사자는요,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특별히 예외 규정을 뒀어요. 종중이 명의신탁했거나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거나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했을 때 여기에 탈법 의도가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법 의도가 없다라는 것은 예컨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거나 조세 포탈할 목적이 없거나 또 법령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명예신탁 약정은 유효한 명예신탁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명예신탁 약정이 즉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됐을 때 명예신탁의 모습은 종류요. 명예신탁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여기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자 간의 명예신탁 첫 번째요. 실권리자가 타인에게 약정을 한 거죠. 명예신탁 약정. 여기에 실권리자, 자기가 소유권자인데 실제 권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을이 인정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명의 신탁자라고 을이라는 사람은 명의 수탁자라고 한다.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등기전 하겠죠. 소유권을 이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전을 이렇게 해놓겠죠.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니까 이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서 등기한 이 등기도 무효인 등기가 될 것이고 무효 등기니까 소유권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죠. 소유권도 치달을 수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 앞에 여전히 소유권이 그대로 있다. 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못 취득했다 하니까 여전히 그냥 소유권 여기 있다 이래 되겠죠. 등기부만 여기 와 있다 이래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매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을이.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이겠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자기가 프리전해 와야 되는데 을이 갑에게 부탁을 해요. 동시에 을은요 매수인은요 자기가 믿을 만한 병한테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했냐면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야겠는데 당신 이름으로 등기 이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정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이죠. 약정. 그러면 이때 이 을이 명의신탁자가 되고 병이 명의수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가 이렇게 이전 등기되는 것이죠. 등기전. 그러면 우리는 그 효과를 어떻게 부여하냐 하면 이렇게 했죠. 이 약정이 우리 민법상 무효인 약정이 되고 왜 민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요. 적용되니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도 무효인 등기가 되고 따라서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았고 따라서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래 되겠죠. 그럼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등기는 여기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갑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 이래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명의 신탁자인 매수인은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바로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명의수탁자인 병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병한테 행사해요. 이렇게 되면 이 등기가 말소되면 이 등기가 여기에 나타나야 되고 이 등기가 있으면 을은 다시 갑한테로 등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삼자 간의 명의신탁이에요. 직접은 안 돼요. 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한테 직접 등기 말소해라 이렇게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말소 청구.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의무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여기는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중간생략형 3장의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 되었죠. 여기에요. 근데 이번에는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갑 소유권을 을이 사고 싶지만 자기가 직접 갑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을 못한 사정이라요. 자기가 특별히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스스로 나타나서 갑하고 매매 계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병한테 야, 내가 자금을 제공해 줄 테니까 병 네 이름으로 저기에 있는 갑의 소유를 저 부동산을 사줄래? 네 이름으로 사넣어 줄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병의 이름으로 사달라는 거죠. 그러면 명의 신탁약정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을이라는 사람은 명의 신탁자가 되는 것이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명의 수탁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명의 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게 자금을 이렇게 제공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제공했습니다. 제공받은 병은 드디어 갑한테 가서 자기가 매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청구하고 청약을 하고 갑이 여기에 응해서 매도하겠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이 됩니다. 팔기로 하는 사람. 그러면 명의수탁자인 병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매도인이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에서 우리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인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팔았다 이 말이에요. 선의의 매도인인 갑이다라고 하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도 이것도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도 유효가 되고 따라서 매수인인 병,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매수인인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 선의의 매도인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왔으니까 이 매수인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했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무효라면 이 자금을 줄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자금을 제공한 이 자금은 여기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죠. 이 병은 자금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자기가 제공해 줬던 그 자금의 반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누구한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렇게요. 다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소유권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병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내놔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금 제공한 이 자금의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 이것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의신탁의 형태는 양자 간의 명의신탁, 삼자 간의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 세 가지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거래행위 자체는 계약 명의신탁에서만 이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인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이때 다만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래 상대방인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는 사실을 모르고 샀어야 되죠. 팔았어야 되죠.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도했을 때만 이때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고 따라서 소유권이 적법하게 명의수탁자한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기본 강의 가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기본적인 틀이나 또 개념이나 또 중요한 체계 정도는 우리가 조금 정리했습니다. 이를 터잡아 이제 기본 과정에서 상세하게 거기에 살을 붙이고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입문 과정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 강좌도 더더욱 열심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